박지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25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말씀드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의 그 흐름이나 또 신경 쓰셔야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장 전망도 말씀드리고, 주택시장, 또 빌딩 시장도 대형 빌딩하고 꼬마 빌딩, 중소형 빌딩이죠. 이런 시장들. 그 다음에 올해 이제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보면 투자하시는 트렌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익한 시간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이 내용을 꼭 좀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윈스턴 처칠의 성공이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실패가 치명적인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할 용기다 라는 그 문구가 있었는데, 이게 딱 저희 그 투자자분들이 올해 가지셔야 될 마음 아닐까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선택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부동산 자산 가격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가격대로 되면 좋으련만 시장은 또 그렇게 받아들여주지는 않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자본 수익률 5%를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을 좀 알아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투자를 하시면서 미치는 영향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 보면 정책 이슈, 요즘은 정책 이슈보다는 정치 이슈인 것 같아요. 행정부 쪽에서 나라를 끌고 가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나라 살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책 이슈가 많죠. 그 세법 개정안도 발표하고 대통령이 탄핵 중인 이런 와중에도 할 건 다 하잖아요. 이런 불확실성 와중에도 방향은 있더라. 그러나 그 방향이 또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또 한번 변화가 있겠죠. 하지만 큰 흐름, 메트로적인 큰 흐름은 저는 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일일이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금리나 환율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는 분명히 방향은 잡은 것 같아요. 1월 달에 한국은행 총재가 내려줄 것처럼 하다가 경기 상황보다는 환율, 이런 상황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금리를 안 내려주셨는데 2월 달은 내려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2월 달에 아니더라도 1분기 정도에는 아마 내리지 않겠나라고 보입니다. 상반기에는. 그래서 2.5%까지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미국 쪽에 이제 상황이 조금 변수가 있는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상황이 내려줘야 되는 상황 맞으니까, 워낙 경기가 안 좋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 환율은 1,450원, 1,500원을 찍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이슈, 정책적인 이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정을 찾고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저희가 기대했던 1,300원대 환율까지는 연말에 돌아오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서 그런 기준만 좀 정해놓고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경기 상황,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처럼 강남에서 빌딩 투자를 하는 쪽, 빌딩 투자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하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이 경기 상황이 왜 영향을 많이 받느냐. 강남에 저희 공실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국내 경기하고 가장 큰 영향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지금 많이 어렵다 보니까 공실도 많아지면서 실제로 이제 도미노처럼 이런 영향들을 받으세요. 강남뿐만 아니고 서울 전역, 지방도 마찬가지죠. 그런 자영업자들이 폐업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실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면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어렵죠.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소비 여력이 떨어지니까 실제로 투자할 여력도 떨어집니다. 이제 그 소득도 줄어들겠죠. 왜? 소비가 안 되니까 소득도 자연스럽게 줄죠. 그래서 이제 부익부, 빈익빈 이런 초양극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진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투자라고 하는 거는 심리적인 영향이 가장 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국내 경기 영향이 가장 심리적인 영향에도 미칩니다. 투자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 투자를 하시려고 하신 분들도 주춤주춤 하고 계시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내 경기는 상반기 회복하기는 저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빨리 회복되면 누구나 다 했겠죠. 빠르면 하반기부터 회복되는 조짐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추경 예산도 해서 뭐 자영업자나 이런 어려운 쪽에 경기를 살리는 또 지원을 좀 하겠다라는 부분도 있고, 상반기에 예산을 좀 투입하다 보면 그 효과가 하반기 정도에 나오지 않겠나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부동산 경기 쪽에서 보면 PF나 이런 지금 상황들이 좀 정리가 좀 상반기에는 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투자가 좀 된다고 하면 경기도 하반기부터는 조금은 회복되는 조짐이 보이지 않겠나. 늦어도 4분기에는 올 1, 2분기보다는 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올 거다라고 생각해서 투자는 선제적으로 하는 거니까 올 상반기에는 좋은 기회도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 부분은 워낙 많이 올랐다고 하죠. 부동산으로 보면 아파트 분양가를 지금 많이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 비용이죠. 저는 저 인플레이션을 다른 측면에서 좀 보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통화량 부분에서도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20년도, 21년, 22년도까지 통화량 증가율을 보면 연간 10%씩 늘어났어요. 20년, 21년 뭐 코로나 상황 때 엄청나게 돈을 풀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23년, 24년도에 연간 통화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24년도 지금 3분기, 4분기부터 통화량이 갑자기 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25년 상하반기 에도 만만치 않게 통화량이 늘지 않겠나라고 보입니다. 왜? 경기를 좀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통화량이 늘고 있다는 부분도 여러분들은 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투자자분들,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통화량 증가가 결국 가격하고도 언젠가는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제 수요와 공급인데, 주택 쪽은 25년도 입주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공급이 26년, 27년부터 좀 준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주택 공급 쪽에서는 3기 신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하는 쪽에 사업이 좀 활성화된다 그러면 26년, 27년도 뭐 청약 시장이나 공급 시장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이고, 또 하나는 공급 쪽에서 보면 빌라 시장입니다. 한 2, 3년 동안 전세 사기 사건부터 시작해서 빌라 시장이 많이 위축이 돼 있었어요. 이 소규모 빌라 시장들 공급이 되다 보면 그거는 단기간에 뭐 한 1년 내에도 공급이 되니까 그런 공급도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해서, 언론이나 이런 그 전문가분들이 공급이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23년도에 지금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매년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23년도에도 나왔었고 24년도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영향을 많이 미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단기간에 뭐 대출이나 그 자금 지원하는 부분, 정책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훨씬 공급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 부분은 항상 대기하고 있겠죠. 그런데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투자 기간도 중요합니다. 빌딩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대체로 뭐 한 2, 3년을 그 주기로 이렇게 엑시트하고 이런 투자를 계획을 했었어요. 이제부터는 조금 기간을 좀 더 길게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년에서 5년 정도 보고 투자 기간도 이제 잡으셔야 안정적이고 똑똑한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 기간도 이제부터는 중요하다. 그리고 주택 투자하신 분들은 당연히 세금 혜택을 받는 그런 투자 기간까지 고려하시고, 뭐 투자 목적도 실거주 포함해서 하시는 건지 갭 투자하시는 건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투자 기간도 아주 중요하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일반인 분들은 사실 체감하실 수 없지만 올 하반기죠. 11월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세계 채권 지수 펀드에 편입된다고 해요. 일반인들은 저게 왜 중요한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희처럼 이제 빌딩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한테는 중요합니다. 왜? 외국인들 투자 자금이 많이 몰려 들어온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올 하반기부터 이제 채권 지수 편입해서 가면 선제적으로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의 환율이 오르지는 않을 거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국내 지금 투자 그 시장도 조금 활성화되지 않겠나라고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택 리츠 시장 개방입니다. 뭐 아직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저 부분은 우리나라의 뭐 부동산 투자 시장의 방향성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미국의 그 유명한 투자 회사들이 지금 한국에 주택 시장도 들어오겠다
라고 본격적으로 이제 발표를 한 상황에서 한국의 이제 주택 리츠 시장 또 이제는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이 있다라고 하시면 주택 리츠 시장에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 선제적으로 트렌드라고 보입니다. 한 5년 에서 10년 동안은 주택 리츠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또 시장이 확대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을 먼저 말씀드렸고, 이제부터는 주택 투자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좀 잠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측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서울에 주택시장만 봐도 서울 안에서도 차별화된 시장이죠. 뭐 지역별, 가격별, 뭐 단지별, 신축, 구축 이래가지고 소외된 지역들도 있고 또 차별성도 분명한 것 같아요. 일부 지금 서초구의 그 단지들은 뭐 가격 조정할 생각도 없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강남의 일부 이제 단지 재건축 단지도 마찬가지고요.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기보다는 거래도 많지 않은데 계속 오르고 있는 이런 시장, 초양극화 현상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시장의 방향성은 뭐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지금 두 번째 저기 잔잔바리 투자하지 마라 이런 내용을 이제 써놨는데, 여러분들 23년, 24년도에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23년, 24년 투자하셔서 뭐 9억 이하 주택들 신혼부부 청약, 뭐 생애 최초 뭐 이런 것들 정책자금 지원 받아가지고 하신 투자자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제 소액 투자로 또 경기도권이나 지방에 이렇게 투자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 가장 힘드세요. 왜냐? 안 오르거든요. 그 한참 오를 때 꼭지에 사신 분들도 많고 또 비싸게 분양받으신 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자금 여력도 그렇게 크지 않는데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감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될 놈만 됩니다. 이제는 될 지역들, 될 단지들 극명하게 이제 차별화된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다 같이 오르지도 않고 모두 같이 오르지 않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경기가 2.5%, 3% 이상 경제 성장률을 보이면서 화랑이다, 아주 좋다라고 하면 또 전반적으로 오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지만, 지금 시장은 또 그런 시장은 아니고 단기간에 그게 해소될 경제적인 여건도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가지 않습니다. 모두 같이 가지도 않고 차별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괜히 뭐 소액으로 해서 예전처럼 뭐 단기 투자, 단타 투자 하시듯이 이렇게 투자하시는 거 아주 위험하다라고 저는 보여요. 올해 주택시장 쪽에서 그 가장 크게 이제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이 DSR 3단계입니다. 7월 달부터 이제 저 부분은 시행을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대출 규제라는 이슈로 나올 텐데, 대출 규제보다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거죠. 구매 여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행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신규로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시장에 이제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적다 보면 이제 수요가 줄다 보니까 가격 조정폭도 생길 수 있는 이런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양극화나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사실 DSR 3단계 뭐 신경도 안 씁니다. 100억도 뭐 현금으로 사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자산가들한테는 별외고, 일반 시민들한테는 사실 저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그 심리적인 영향도 미치고 하니까 투자 시장 쪽에는 좋은 영향은 아니다. 조금 위축되는 그런 변수다라고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재건축 단지 투자 사업성이나 사업 기간 이런 부분이 이제 재개발 쪽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저 사업성에 이제 랜드마크 단지들 뭐 한남 4구역인가요? 거기는 뭐 현대건설하고 삼성물산이 붙어가지고 뭐 저희가 상상도 못하는 이런 그 혜택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데는 돈하고 상관없이 이제 회사에 사활을 걸고 하는 단지도 있긴 한데 모든 단지가 그렇지는 않고 사업성이 좋은 단지들, 그다음에 사업 기간이 진행 속도가 빠른 이런 단지별로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재건축 투자가 모든 사업 단지에 좋은 어떤 사업성
또 내 자산이 늘어나는 기회다라는 건 아닌 거는 대부분들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단지들 찾는 게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25년 분상제 지역 청약 도전은 멈추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직원한테도 그 말은 했어요. 청약 시장 특히 뭐 분양가 상한 지역들 3기 신도시 신규 청약은 계속해서 도전해라. 최근에 이제 창릉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분양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창릉 신도시하고 교산 신도시입니다. 하남의 교산 신도시는 계속해서 청약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좋은 기회입니다. 이제 특히 젊은 분들 또 무주택자분들은 저런 어떤 분상제 지역 또 강남도 마찬가지고요. 예, 청약 시장은 계속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저거는 뭐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분양가만큼 떨어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과감히 청약을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25년 상반기 눈여겨봐온 찜했던 단지들, 여러분들 이제 찜했던 단지라고 표현하면 누구나 또 알고 있는 단지이기도 해요. 가격 조정기를 좀 노려라 라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단지들입니다. 가격도 좀 비싼 좋은 단지들이 많아요. 그런 단지들은 가격이 좀 조정되면 과감히 들어가시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지들 가격 조정하고 투자를 하실 때 딜을 좀 잘 하시면 또 좋은 기회도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서울 유망 지역이라고 하죠. 영등포구, 강동구는 뭐 하도 말씀드려서 다 알고 계신 것 같고 동대문구, 광진구, 은평구 쪽에 주택 투자는 눈여겨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영등포구, 강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은평구는 인구 유입이 계속 되는 지역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인구 유입이 많고 상권이 계속 확장되는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프라도 계속 늘고 많이 좋아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 위주로 지금 주택 투자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저희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25년 상반기 주택시장, 이제 저는 올해 들어가면 3년 뒤를 염두에 두고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실거주 하시는 분이 2년이겠죠. 이제 3년 뒤면 실거주는 아니고 보유기간 3년 정도 뒤에 여러분들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를까를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신다고 하면 너무 현재 상황에 일일비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24년도에 가장 히트한 용어죠. 얼죽신, 그 신축, 얼어 죽어도 신축이다 라고 해서 이제 신축에 대한 분양시장에 대한 매력이 부각됐던 시기예요. 근데 지금은 저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분양가 상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들의 분양가 매력이 있는 지역들 외에는 저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구이동에서 지금 분양했던 그런 시장도 추천드리진 않았어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죽신 매력도 상대적으로 좀 희석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매력에 좀 집중해서 선별적으로 똑똑한 투자 쪽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최근에 오래가는 놈, 강한 놈, 계속 커져가는 놈 해서 워커힐 아파트를 보고 있어요. 저게 또 가격이 오르면 안 됩니다. 저희 투자자분들만 보시면 되는데 워커힐 아파트를 왜 관심 있게 보냐면 차별화된 상품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개발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입지 자체가 보통의 단지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품성이 있다. 아직 저 워커힐 투자 아직 안 했습니다. 저도 이제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무주택자는 시장 현황 뭐 흐름을 좀 보지 말고 물건하고 입지에 좀 집중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단지, 물건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하셔서 투자를 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내용에 너무 막 일일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시고자 한 입지, 물건 이런 거에 좀 집중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뭐 실패한 투자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이 또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장이기도 하겠지만 또 어느 때보다도 많은 기회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 주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그 위축되지 마시고 2년 뒤, 3년 뒤에는 좋은 결과로 오지 않겠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 올해는 저는 이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자. 초심으로 좀 돌아가서 당초의 상업용 부동산의 성격에 맞게 수익률에 집중하자. 그동안 꼬마 빌딩 시장이 열풍이었는데
이게 이제 수익률보다는 시세 차익 쪽에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셔가지고 투자를 하셨었는데 이제 열풍이 조금씩 이제 잔잔하게 가라앉고 있는 분위기예요. 강남뿐만 아니고 서울 전역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실제로 뭐 50% 이상 오른 지역들도 많고 자기 자본 수익률로 따지면 뭐 200~300%씩 되시는 분도 많아요. 뭐 20억 투자해가지고 레버리지 쓰신 만큼 비율만큼 또 자본 수익률도 높으셨던 분들도 많고 또 법인 투자도 하셨던 분들은 절세 효과도 많이 누르셨고요. 강남도 그렇고 지금 투자 수익률 일단은 낮습니다. 회복도 지금 쉽지 않아요. 이제 회복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임대 수익률이 지금 올라야 되는데 임대 수익률이 오르려면 경기 상황도 좀 많이 회복이 되고 또 투자자들도 많이 유입이 되면서 거래가 좀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이런 시장 상황도 분명히 있는데 지금 매물은 계속 쌓여가고 수익률은 떨어지고 있고 공실은 많아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매각 전략도 이제는 좀 다시 세우셔야 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입지별로 이제는 이제 차별화되기 시작한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 부분은 여러분이 지금 염두에 두시고 이제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기존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도 입지별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많이 있어요. 특히 공실이 많아지고 또 가격이 오르면서 금리도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버티기 어려우신 분들 많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폭도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이라고 해도 심지어 이제 같은 지역이라고 해도 입지 상권, 수익률 이런 거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이제는 투자를 하셔야 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똑똑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아주 전문적인 투자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점점 더 내 피부로 와닿는 그런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빌딩 시장도 아파트 투자하고 비슷하게 이제 선호 지역에 따라서 차별화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내에서도 차별화되고 있다. 또 같은 블럭 안에서도 입지별로 선별적으로 차별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가격 차도 분명히 벌어집니다. 또 그 리스크를 다 안고 가시려고 안 하기 때문에 그 염두에 두고 이제는 투자를 좀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어요. 투자의 팁이라고 할까요? 건물 투자 이제는 마음을 좀 고쳐먹자. 너무 시세 차익 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하셨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 조금 더 시장을 면밀하게 분석하시고 나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돈만 생기면 주변 분들 의견만 듣고 덥석덥석 건물 사셨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소액 투자죠. 이제는 자본을 조금 더 키우시는 게 맞습니다. 대출 한도가 줄었습니다. 뭐 RTI 규제도 좀 심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그 대출 한도도 줄어들고 또 강남 건물 같은 경우는 현재 공실이 많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감정평가액 대비 비율을 좀 낮췄어요. 대출 비율을. 그 비율이 전반적으로 5에서 10% 정도 낮아졌다. 그래서 내 자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가격은 지금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수익률은 많이 낮아졌겠죠. 자기 자본이 지금 많이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본을 좀 지금은 키우시는 다른 투자 방법을 먼저 찾아놓고 건물 투자로 들어오시는 게 맞습니다. 좋은 입지가 아닌 그런 그 돈에 맞춰가 투자하시는 거는 아주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5년 빌딩 투자 트렌드는 일단 3년 이상 좀 중장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를 하려면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임대 수익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률을 처음부터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수익률에 집중을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금리가 상당 부분까지 떨어지기 전까지는 수익률 가지고 버티셔야 되는 또 기간이 좀 필요한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임대 수익률에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고 투자 기간도 3년 이상에서 5년까지 보는 중기, 장기 투자를 좀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투자의 방향과 방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단순히 그 요즘 상권이 좋고 뭐 성수동이 핫해요, 뭐 힙답동 해가지고 신당동 이런 유행 따라 다니시는 투자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됐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강남만 고집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강남도 힘드신 분 많아요. 아마 제가 그 분석해본 바로는 매물이 가장 많은
25개 자치구 중에 하나가 강남구입니다. 그만큼 강남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빌딩 시장은 일단 대형 빌딩 시장하고 중소형 빌딩, 꼬마 빌딩 시장하고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형 빌딩 시장은 일반인분들이 접근하기는 좀 넘사벽이잖아요. 많은 금액도 들어가고 또 기업들 간의 거래고 또 대형 운용사나 부동산 회사들이 외국계 회사도 많고 금융사나 이런 회사들이 자문을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 시장이기 때문에 뭐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고 또 뭐 그렇게 피부로 안 와닿으실 수도 있어요. 21년부터 23년까지 아주 좋았습니다. 임대료 부담이나 공급 증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25년도 분위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왜? 임대료 상승률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대비해서는 수익률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대형 빌딩 시장도 협상이 들어가면 가격이 좀 조정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기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외국인 투자입니다. 외국인들은 자본을 조달해오는 금융 비용이 워낙 낮습니다. 1%대에서 자본을 조달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3, 4%, 4, 5% 하는 이런 금융 비용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계 자본, 외국계 투자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부터 채권 지수에 편입되면서 외국계 자본도 많이 유입될 거고, 또 지금 환율이 높다 보니까 외국계 자본이 투자하기에는 유리한 환경이에요. 외국계 자본 위주로 대형 빌딩 시장은 좀 투자자가 유입될 것 같다. 그래서 꼬마 빌딩 시장은 좀 다른 투자 환경이다라는 부분도 참고를 하는데, 27년부터죠 공급이 늘어납니다. 특히 강북쪽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서울역 주변 광화문, 을지로 이런 쪽에 공급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예정된 공급들이 많다 보니까 임대료가 계속 상승하기는 어려운 지금 시점에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기업 실적이 부진하고 또 기업들도 구조조정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경기도 악화되고 투자 환경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각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형 빌딩 시장이 조금 위축되다 보면 중소형 빌딩 시장도 상대적으로 위축됩니다. 도미노처럼 이제 밀려오는 부분이 있어요. 저기만 지금 계속 잘 나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현재 지금 마곡에 29만 평 공급되는 부분, 강북 쪽에 8, 90만 평 가까이 되는 그 오피스 시장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은 지속적으로 지금 강북 쪽은 될 것 같아요. 한강 이북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 지금 투자를 염두해 주신 분들은 참고를 하실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 꼬마 빌딩 시장입니다. 150억대 이하 이런 꼬마 빌딩 시장이 자본이 취약하신 분들은 아주 위험한 시장입니다. 물론 그 지가 상승은 매년 강남 같은 경우는 땅값이 오르고 있죠. 그 지가 상승률 2%, 5%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기대하신 기대 수익률을 만들어내실 수가 없어요. 2%, 5%는 금융상품에 투자해도 사실은 그 정도 수익률을 냅니다. 그런데 들고 계신 기간에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다. 임대 수익률이 낮아서 내가 처음에 살 때 빌렸던 레버리지 대출 비용을 감당을 못 하시는 경우가 하나 있고, 세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들고 계신 기간에 재산세, 보유세니까 그런 부분을 내셔야 되는 비용 부담까지 하고 나면 실제로 지가 상승률 2%에서 5% 정도 오른다고 해도 보유 기간 내내 내 자본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형 빌딩 투자 시장 매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특히 강남에 이면 쪽에 지금 신축 빌딩 해가지고 통임대를 기대하시고 매입하셔서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지금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매물도 많이 출회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버티실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금리 떨어지기만 기대하고 계신 분도 많아요. 금융사들도 지금 소형 빌딩 시장, 이런 꼬마 빌딩 시장 쪽에 호의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 금액도 축소하고 있고 또 금리도 내리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4%대 중반 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참고하실 만합니다. 물론 2분기 넘어서 금리를 내리다 보면 3%대 금리를 보실 수는 있지만 한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투자자들이 새로 들어오시기도 쉽지 않은 상황, 이런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매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럼 똘똘한 건물 위주로 투자가 지금 생존 전략이다, 대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면 쪽에 여러분들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에 한 4m 도로 끼어있는 이런 건물들 투자하면 임대가 안 나갑니다. 현재는 다행히 주택을 끼고 있으면 주택 쪽에서는 임대가 나가서
버티시는 분도 있겠지만 근생으로 용도 변경이나 신축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경기 상황이 안 좋으니까 공실이 많잖아요. 지금 버티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가급적이면 대로변으로 나오시라. 그리고 역세권에 상권이 좋은 지역 위주로 투자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모두 다 같이 상승하는 장은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시대적인 상황도 고려를 좀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4년까지 집가가 꾸준히 올랐는데 5년간의 가격 급등기라고 할까요? 아주 가파르게 올랐는데 그 피로감이 이제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다 오르는 게 아니다. 건물별로 오르는 지역, 대로변이나 뭐 역세권, 아주 상권이 좋은 지역, 그다음 임대료 수익이 높은 지역들 위주로만 건물이 오를 수 있다. 또 밸류업 투자인데 많은 분들이 밸류업 투자에 아주 모든 걸 다 보는 그런 시기였어요. 상권, 입지, 수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절세 계획을 세우시는 게 필수적입니다. 밸류업 투자라고 해서 뭐 새로 건물 지으면 무조건 임대료도 뭐 20% 30%씩 높게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시절은 지났습니다. 건물을 밸류업 하겠다라고 하시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또 절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전에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점검하신 후에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다. 그래서 절세 계획은 필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남 수익률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 신축 건물 투자에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지가가 워낙 높습니다. 예를 들면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용적률 200% 지역인데 거기다가 건물을 지하 1층에 지상 4층, 5층짜리 건물을 신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임대로 놓으면 20-30% 정도 주변 임대료보다 높다라고 생각하셔서 그 신축을 해 놓으셨는데 공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또 투자 원가는 있으니까 임대료는 낮추실 수는 없는데 그러다 보면 계속 공실을 유지해서 버티기 어려운 상황도 벌어지는 겁니다. 원가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임대료 상승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강남 건물도 수익률이 지금 수익률보다 높게 간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업용 건물은 일단 임대 수익률입니다. 레버리지 효과에 충실하고 임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게 가장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집가 상승이 비용을 초과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 집가 상승이 뭐 예를 들면 내가 이자를 내고 있어도 집가 상승이 더 많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주 위험하다. 잘못 투자하면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 내 생각대로 하셨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에 이제 들어왔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막연히 집가 상승만 바라보고 또 시세 차익만 바라보고 투자하시는 거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 소규모 땅이죠. 50평대 이하, 2종 일반 주거지역, 뭐 4m 이하 도로, 전면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비역세권, 누차 말씀드리지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비싸다. 지금 말씀드린 저런 입지에 투자를 하실 거면 차라리 주거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주거 쪽이라고 하는 게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원래 주거지역이에요. 그래서 소액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요즘에 이제 그 빌라 시장이 좀 규제가 풀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빌라 시장 쪽에 좀 방법을 좀 바꾸셔가지고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그 틈새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상업용 부동산, 근생상권이나 오피스 시장 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면에 소규모 땅,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뭐 도로도 좁고 이런 지역으로 들어가시는 거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5년 그 빌딩 투자 팁입니다. 시세 상승이 약한 지역, 관악구하고 중랑구 피하셨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아주 상권이 좋은 최근에 제가 중랑구 쪽에 상봉터미널 인근을 말씀드린 적 있어요. 상봉역이죠. 그 주변으로는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시세 상승은 쉽지 않아요. 저런 쪽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집가 상승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관악구도 있어요. 뭐 신림역죠. 그 다음에 서울대 있고요. 상권 좋죠. 그래서 임대 수익이 잘 나오는 지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기간에 집가 상승 꾸준합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률 플러스 집가 상승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5% 수익률을 내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지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 상승, 집가 상승이 약한 지역은 분명히 있습니다. 서울에 상대적으로. 투자 유입이 부족한 지역, 투자자가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봉구, 구로구 뭐 이런 지역들이죠. 구로구는 지역 편차가 좀 있어요. 가산 디지털 단지, 역 같은 부분은 뭐 지산센터가 아주 개발이 많이 돼서 투자자들 유입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이제 대형 투자자들이고요. 소형으로 들어가시는 소규모 투자는 그렇게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다. 개발 속도가 느리고 호재가 부족한 지역.
중구. 근데 중구는 저는 빼야 될 것 같아요. 중구가 요즘에 갑자기 오세훈 시장님이 저기 중구 쪽에 개발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그쪽은 올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작구 쪽은 재건축 빼고는 특별하게 호재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동작구에서 저는 사당역과 이수역 쪽은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건물 투자입니다. 송파구 쪽도 사실은 건물 투자에 제가 매력을 못 느끼는 지역이긴 한데 최근에 송파구청장이 그 석천역, 석천대로죠. 그 대로변을 그 광화문처럼 보행 통로를 해가지고 개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석천역 주변으로는 조금 제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정도의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 뭐 다 아시겠죠? 아주 많이 오른 지역, 서초, 강남, 성동, 용산. 성동구는 뭐 성수동이겠죠. 이런 지역들은 지금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졌고 매물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이 계속해서 나올 지역입니다. 용산구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주변 인프라나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어서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옥으로 좀 자본력이 있으신 그런 분들이 들어가시는 지역이어서 소규모로 꼬마 빌딩 들어가셔가지고는 오래오래 버티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레버리지 50% 이하로 쓰실 수 있는 분들이나 들어가시는 지역이고요. 성동구 쪽에서 뭐 왕십리나 성수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는 뭐 임대 수익률을 아예 기대도 안 하시겠지만 수익률이 아주 낮다.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아야 된다. 성수동 같은 경우는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개발돼서 그 주변이 철거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또 환경이 많이 바뀝니다. 철거하고도 한 5, 6년 동안 건설을 해야 되니까 주변 이제 그 이동도 불편하고 환경도 많이 좀 공사 현장 같이 돼버리는 상황도 벌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도 리스크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강남구는 수익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매물은 계속 추리하고 있다. 그리고 공실도 늘어나고 있다.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서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서초구 같은 경우는 양재역 쪽이나 교대역 쪽은 상대적으로 매물이 많지는 않아요. 밸류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공사비가 많이 오른 관계를 해서 쉽지 않다. 수익률을 좀 떨어뜨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임대료도 뭐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유지는 하고 계십니다. 워낙 이제 저희가 강남에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강남구 쪽에 선호하시는 입지잖아요. 투자 기준을 놓고 3% 수익률을 보고 매매가를 산정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그것마저도 깼어요. 보통 2%, 2.5%의 임대 수익률을 가지고 매매가를 산정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안 하시겠다라는 거하고 저는 똑같이 느낍니다. 지금의 시장 상황은 그렇지 않다. 23년, 22년 같으면 뭐 2.5%, 2%에도 사시는 분들 많았어요. 매매 거래가 됐었는데 25년도에는 그렇게 임대 수익률이 낮은 건물 예상 수익률을 한 3% 이렇게 해가지고 공실인 건물 매매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3% 이상 수익률 회복하는 시점 금리가 조금 내려가야 됩니다. 금리가 한 2%대 중반 아래로 내려가고 또 임대 수익률도 그 매년 5%씩 상승해서 어느 정도 되는 시점 그게 언제냐 경기 회복하고 한 3년 뒤 4년 뒤쯤 보고 있어요. 그런 시점까지 봐야 3% 이상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시면 여러분들 투자하는 기간도 좀 길게 잡으셔야 되고 보유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3년에서 5년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금리 인하되면 가격이 상승한다. 이거는 현재 상황은 해당 안 됩니다. 금리가 인하되는 게 1년 이상 지속되고 임대료 상승이 어느 정도 조금 경기 회복되면서 진행되고 공실률도 떨어지고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해결이 돼야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250% 기준으로 용적률 지하 포함해서 용적률 한 300%인 임대 면적으로 매매 평당가 1.5억이 넘어간다. 그리고 NI 기준이죠. 임대 면적 기준 12만 원 이하라면 고려해보자. 강남에서는 찾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저렇게 기준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매매 평당가가 평당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1.5억인 데가 찾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신축 비용이 들어가서 원가가 지금 1.8억에서 2억대까지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쉽지 않고 임대료가 NI 기준 12만 원, NOC 기준으로 거의 2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 지역들 강남구도 몇 개 없어요.
신사동 쪽에 대로변이나 이쪽 그 병원 건물들, 그냥 통임대 건물이라고 해서 신축 건물들 일부 있다고 하는데 수요가 지금 부족한 편이고, 그 다음에 대치동 쪽에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논현동 쪽도 보면 대로변이나 이런 쪽이나 가능하지 이면으로 들어오면 쉽지 않은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투자해 볼 만하다. 강남구는 그렇게 기준을 좀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25년 시장을 끌고 갈 부동산 투자 트렌드를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리치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거다. 기존에 지금 상업용 부동산은 리치 시장이 활성화돼 있었습니다. 대형 건물 위주로. 주택시장 리치까지 들어오면서 리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는 전 리치 시장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변함없이 현재까지 데이터 센터는 아주 많이 또 앞으로도 계속 확장될 것 같습니다. AI 관련해서 이런 그 산업이 확장되다 보면 저 데이터 센터 확장은 뭐 필수 불가결하죠.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시장이 확장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투자는 외국인들 위주로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구독자분들은 사실 그렇게 접근하기 쉽지 않죠. 그 다음에 물류센터입니다. 최근에 물류센터 공급이 25년도 올해까지 많습니다. 공급이 초과 상태예요. 아주 아이러니하게 또 NPL 시장이라고 하는 물건 중에 가장 많은 게 지금 물류센터 물건입니다. 그 NPL 물건들을 누가 가져가고 있느냐?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져가고 있었는데, 왜? 일명 줍줍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오프라인 상권보다는 온라인 상권이 확장되고 또 물류센터의 필요성이 계속 증가되면서 물류센터 투자는 계속 확장될 거라고 외국인들은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물류센터는 돌고 돌아 다시 내년부터 올 하반기부터 다시 물류센터는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어찌됐건 NPL 거래가 많이 늘어날 거다. 그 부실 청산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기업들도 어려운 기업들, 뭐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뭐 롯데그룹도 마찬가지고, 뭐 대기업들도 어려우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 팔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다음에 개발부지들, 시행사라고 하죠. 자본력이 취약하거나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고 또 주택 시장이 안 좋은 이런 상황 감안하면 개발부지 가지고 있는 땅들이 많이 나올 거다. 강남도 마찬가지고요. 그 개발 부지들, 물류센터 부지들, 뭐 이런 공장 부지들의 NPL 거래가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뀌지 않는 가치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자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대체할 수 없는 투자지. 강남 같은 경우는 대형 빌딩 포함해서 역세권, 그 다음에 강북도 마찬가지인데, 역세권의 대로변의 대형 빌딩은 투자 가치가 계속 증가할 거다. 왜? 그들만의 리그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있다. 그리고 가치가 떨어지진 않을 거다.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통화량도 계속 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계속 증가하는 이런 상황에서 자산 가치는 오르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자산 중에서도 똑똑한 자산들, 아주 좋은 자산들 위주로만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실패한 투자는 아닐 거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똑똑한 투자들 좀 하시는 거, 좋은 거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대체하기 어려운 것들. 그리고 강남 빌딩들 대로변 보면 땅이 없잖아요. 그런 투자 지역들 찾아서 투자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미래에 자산을 많이 늘리실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올해 부동산 투자의 기본 원칙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목표를 구체적으로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30억짜리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10년 뒤에 여러분들 50억이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기간에는 별도로 생기는 수입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30억짜리 아파트를 사시면 10년 동안 보유하고 계시면 재산세, 종부세 내시고 거기에 이제 그 세금 포함해서 금융비용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쓰신 분들은 뭐 50%까지 쓰실 수 있으니까 금융비용도 그대로 내셔야 됩니다. 다 저건 매몰 비용입니다. 그래서 원가가 40억이 되시는 거예요. 10년 뒤에. 그래서 50억이 됐더라도 내가 자산은 10억 정도밖에 안 늘죠. 왜냐하면 10억도 사실은 양도세 내고 나면 다 느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30억짜리 자산을 사서 수익률이 몇 프로 정도 나오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가 좋다, 빌딩이 좋다, 이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가구 1주택인데 한남 라인홀을 사신다. 그래서 한남 라인홀을 100억에 사셨는데 저게 200억이 됐다. 그러면 한남 라인홀을 사셔야죠. 빌딩이 100억짜리가 200억 될 일은 없으니까. 그리고 쉽지 않죠. 따져보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수익률이 낮으면 잘한 투자는 일단 아닙니다. 엑시트할 때 수익률도 보셔야 되지만 들고 계실 때 수익률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수익률 위주로 투자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산이 늘어난다고 투자는 아니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 아파트 가격이 30억에 샀는데 40억 됐다고 좋아하시는 겁니다. 2주택자는 3주택자였어요. 그러면 그거 별로 좋아할 거 아닙니다. 팔아봐야 내 돈이 아닙니다. 근데 빌딩 투자도 마찬가지죠. 왜? 법인으로 사셨으면 법인세만 내면 되지만 또 개인으로 사신 분은 반이 또 양도세예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법인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자산이 늘어나는 게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건 별개예요. 그런데 개인이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자산이 늘어나는 게 꼭 투자는 아니다.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 통화량, 그 다음에 화폐 가치 하락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산 가치 상승률, 실질 투자 가치가 상승하는 부분을 좀 고려하시면서 투자를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투자도 똑똑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고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투자도 상대적인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10년 동안에 10억을 벌었는데 저 사람은 50억을 벌었다. 실질적인 상승 효과가 남들보다 높은 그런 투자를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자리가 좋은 신축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자리가 안 좋은 신축 절대 안 삽니다. 자리가 좋은 구축, 이거는 일단 고려해 보실만 합니다. 저는 자리가 좋은 구축이라고 하더라도 강남이면 무조건 사겠죠. 그러나 저기 구로구다 그러면 안 삽니다. 자리가 좋은 준신축, 이게 뭐 준신축도 보면 뭐 3년에서 5년, 7년 얘기하신 분도 있고 10년을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투자 기간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 보시고 하신다고 하시면 전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아파트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자리가 좋다라고 하시는 게 뭐 이제 여러분들 선호하시는 지역들일 겁니다. 그런 신축은 사셔도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투자 상황, 뭐 대외적인 여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격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차별화된 물건이면 신축이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리가 안 좋은 거 죽어도 안 오릅니다. 올라봐야 남들이 오르는 거 정도면 다행이고 그거보다도 덜 오르는 경우가 많다. 자리가 좋은 구축, 이거는 때가 되면 올라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뭐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낮을 수 있지만 언젠가 한번 점프를 크게 해주겠죠? 이제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자리가 좋은 구축, 뭐 예를 들면 강남역의 구축이면 어떻습니까? 대로변 건물 내버려둬도 오르잖아요. 이제 그런 건 사시면 되는 거지. 자리가 좋은 준신축, 뭐 아파트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리센치도 한 10년 됐는데 그 준신축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구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가격대가 매력 있다라고 하시면 뭐 단기간에 비과세 받는 조건에서 3년 정도 이후부터 매각을 고려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투자를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급매물은 대체 어떤 사람이 내놓는가? 최근에 저희가 경험한 사례로 보면 상속세 부담이 큰 상속 매물들이 일단 가장 많아요. 그리고 둘째로 고령의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 자산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계신데 정정하신 분들 말고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신 분들, 그래서 상속세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일단 살아 계실 때 매매를 해서 뭐 상속보다는 증여 쪽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분들 매물은 급매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미 기존에 지금 가족 공동소유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이 모이면 의견이 같이 일치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누구 하나 이렇게 이제 대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이견이 클 경우에 저런 거는 빨리 팔자라고 해서 가격 조정이 큰 매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파트 쪽에서 보면 저런 게 많아요. 그 싸게 산 사람. 예를 들면 지금 한 저희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사를 거의 안 하시죠. 10년 이상 살고 계신 분들. 근데 10년 이상 들고 계셨으면 예전 가격 생각하면 아주 싸요. 싸게 사셨어요. 그래서 양도 차익도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파시는 게 맞아요. 10년 이상 들고 계셨으면 장특공제 다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좀 싸게 파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을 해주세요. 이제 오랜 기간 보유한 사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일맥상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싸게 산 사람하고 또 이제 오래 보유한 사람은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상황이 안 좋은 소유자, 뭐 이건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왜? 이자 못 내는 사람, 기업이 어려운 사람, 또 파산 일본 직전인 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경영상에 그다음에 내 개인사가 있으신 분들이 일단 가격 조정을 많이 해주시더라라는 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예외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 다 파악하셔야 여러분들이 협상에 유리한 고지에서 가격을 지금 조정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는 수수료 매장 건물주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24년 하반기부터 스타벅스 건물주분들이 위기다. 신세계는 회원가입하고 이런 비용을 고스란히 챙겨갔는데 결국은 할인된 그 가격으로 매출이 감소한 건물주들은 수수료 매장 같은 경우는 매출이 감소하면 내 수익도 감소하죠. 그러다 보니 임대료가 현격히 떨어진 겁니다. 임대료가 떨어지는 거는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별로 뭐 스타벅스가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스타벅스 건물주라는 이유만으로 건물 가격이 올랐던 시대는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다. 왜? 너무 많아요. 매출도 줄었는데 매장도 많아지고 거기에 지금 건물 가격은 또 금융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금리가 오른 이런 상황이라 많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다이소나 이런 매장들. 그런 매장들은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업종을 넣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수수료 매장, 또 특히 대기업 매장은 요즘에 꼼꼼히 따져보시고 계약 조건이나 이런 부분을 좀 따져보시라. 수수료 매장, 대기업들이 들어오는 브랜드 매장이라고 해서 덥석덥석 받으시면 큰일 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기가 지금 많이 어렵다고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박리담회로 파는 그런 업종들, 임차인들이 아주 이제 부각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빈부격차, 소비 양극화 뭐 이건 실제 상황이죠. 이럴 때 요즘 다이소가 잘 된다는 얘기 듣고 씁쓸했습니다. 물론 다이소는 좋겠죠. 예를 들면 백화점이 잘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백화점도 뭐 일부 명품 매장도 힘들다고 하는 정도니까 요즘엔 다이소는 폐점률이 1% 이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매출도 계속 늘고 있다. 그래서 임대 수익률도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스타벅스보다는 메가커피가 매장도 많이 늘고 있지만 저가 커피여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뭐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건물주한테는 좋겠죠. 그 다음에 뭐 분식점. 안 망하고 가는 거는 분식집이 안 망하고 가더라. 임차인을 받았는데 임차인이 장사가 안 돼서 영업이 잘 안 돼서 폐업하고 나가는 것보다는 임대료 꼬박꼬박 잘 내고 또 영업이 잘 돼서 임대료도 올려줄 수 있는 임차인을 넣는 게 맞다. 라는 게 요즘에 이제 실제로 경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는 임대인 받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잠깐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